안녕하십니까. 자, 일주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일주일 정도 공부를 하시니까 어떻게 좀 하실만 한가요? 이럴 때는 빈말이라도 그냥 이해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 이제 경제론입니다. 오늘. 수요 공급을 공부하시고요. 자, 지난주 했던 것을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첫 주에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이제 복습이 아주 중요한데 제가 수업 시간에도 복습을 좀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거를 좀 살펴보는데요. 지난주에 총론에서 세 문제 정도 출제된다 그랬죠. 그리고 했던 내용들이 부동산 뭐였죠? 부동산 개념이죠. 이런 거 잘 기억이 안 나죠? 혹시 제 얼굴은 기억나십니까? 얼굴만 기억해도 고맙습니다. 내용은 다 까먹어도 복습을 하게 되니까 부동산 개념하고요. 또 부동산 분류를 했죠. 그다음에 부동산 특성을 했습니다. 들을 때는 다 알 것 같아도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용어도 좀 어려워서 들을 때도 모를 수도 있지만 지나고 나면 정말 내가 저걸 언제 들었느냐는 듯 이렇게 쉽게 까먹습니다. 근데 이제 복습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근데 이 중에서 이거는 난이도가 높고 분량이 많다 그랬어요. 이건 좀 중요도가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요거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동산 개념과 부동산 분류 위주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부동산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동산이 뭐냐 하는 거잖아요. 부동산이 뭔지에 대해서 사람마다 얘기하는 게 다르다면 의사소통이 안 될 수 있다 그랬죠. 학문이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념 하는데 그 부동산 개념을 얘기할 때 어느 한쪽 측면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모두 살펴본다 그랬죠. 그래서 법적인 측면에서도 부동산을 보고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모두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법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을 볼 때는 우리 많은 법이 있다 그랬죠. 그 많은 법들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법이 민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민법상 부동산을 협의의 부동산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이 있고 또 뭐가 있죠?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있다 그랬죠. 어떤 이제 개념을 공부할 때 나무 그리듯이 하시라 그랬죠. 줄기를 그리고 가지를 그리고. 그러니까 부동산 개념이라는 나무를 생각하면은 가지 세 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법적인 측면의 가지, 경제적인 측면의 가지, 기술적인 측면의 가지. 이렇게 하고 이건 잔가지가 있는 거죠. 법적인 개념의 가지는 다시 잔가지로 협의, 광의, 요 민법상 개념, 기타 다른 법이 있다 그랬어요. 민법상 부동산은 뭐하고 뭐다?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 그랬죠. 건물이 아니라.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해결해야 되는 주제가 정착물이라는 거예요. 토지에 붙어 있는 거. 땅에 붙어 있는 게 정착물인데 이게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물건의 효용이 끝날 때까지는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를 벗어난다는 것이 그 물건의 죽음을 뜻하는 거라면 그 물건은 정착물이 되는 거죠. 근데 우선은 붙어 있어 보여도 이동해서 이용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그런 물건이라면 그것은 정착물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잠깐 동안 그렇게 붙어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표현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다 또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 붙어 있어서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효용 가치가 없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게 정착물이라 했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더 한다 그랬어요. 나중에 다시 이게 갈라진다 그랬죠. 정착물은 이게 독립 정착물과 종속 정착물이 있다. 이건 나중에 할 거니까 일단은 정착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게 일단 관건이에요. 정착물이 아니면 동산이 되니까 정착물이면 부동산이고 그래서 건물이 대표적인 정착물이고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수목도 땅에 뿌리를 받고 자라는 수목도 대부분은 다 그 자리를 벗어난다는 것은 없어져 버리거나 뭐 이렇게 죽음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담장, 교량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효용 가치가 끝날 때까지는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옮겨서 이용하는 것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정착물은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는 이제 동산이다. 요거 구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해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해야 되죠.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하고 그리고 뭐를 더하는 거죠? 준부동산을 더하는 겁니다. 준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이다 아니다? 민법상 부동산이 아닌 거죠.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민법상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것이라 그래서 준부동산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민법상 부동산처럼 취급한다 그랬어요? 등기나 등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공시방법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이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그 방법, 공시 방법이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은 등기죠, 등기. 민법상 부동산은 등기인데 동산은 점유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동산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게 누구 거겠구나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 같은 거는 분명히 동산이지 않습니까? 동산인데도 불구하고 점유 상태 가지고 소유권을 확인을 못합니다. 이 자동차는 뭐를 떼봐야 된다 그랬어요? 등록 원부 같은 걸 떼봐야 된다 그랬죠. 공적 장부를. 동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물건을 준부동산이라고 해서 부동산처럼 취급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포함하는 게 이제 광해부동산 되고요. 이건 이제 각각의 법들이 있다 그랬어요. 자동차 등록법이라든가 무슨 그 선박법, 항공법 이런 법에서 그런 것들을 따로 등록해서 관리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경제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은 따로 잔가지가 없다 그랬죠. 바로 잎사귀 그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부동산도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 그랬어요. 근데 상품은 상품인데 다른 상품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거를 생산 요소라 그랬어요. 또는 생산재. 근데 또 그 물건이 소비재로 사용될 수도 있다 그랬죠. 생산재도 되고 경우에 따라 소비재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산이다, 자본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요거는 경제적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기술적 측면에서 얘기하는 건 물리적 측면이라고도 해요. 기술적, 물리적 측면에서는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은 요거는 이 기술적, 물리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등장하는지 그것만 파악을 하고 소속만 비교할 수 있다면 여기서는 더 이상의 내용이 없죠. 그리고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어느 한쪽 측면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다 본다 그랬죠.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 그랬어요. 복합 개념 부동산. 복합 개념 이 말은 종합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여기 이제 부동산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분류로 넘어갔죠. 부동산 분류에서는 이제 토지 분류도 있고 건물 분류도 있는데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토지 분류가 더 중요하다고요. 근데 그 토지 분류를 공시법에서 배우는 28개 지목이 있고요. 또 공법에서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 이런 거 배운다고 그랬어요. 혹시 용도지역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렸나요? 그냥 그런 게 있다고만 말씀드렸나요? 용도지역? 죄송합니다. 별로 기억나지도 않는데 강요하는 듯해서 28개 지목에 전 이거는 했나요? 답 했습니까? 과 이게 뭐예요? 목은요? 목장용지죠. 전, 답, 과, 목, 임은요? 임야. 전, 답, 과, 목, 임, 광은요? 광산이나 온천 뭐 이런 거 광천지라고 해요. 전답, 과, 목, 임, 광, 염은요? 염전. 다음에 대는 뭐죠? 대지죠, 대지.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대라 그래요. 지목이 대. 장은요? 공장용지죠. 그래서 대장 이렇게 합쳐서 주상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장 합쳐서 대는 주거용 상업용, 장은 공장이 되니까. 그다음에 대장학 학교용지죠. 대장학도 도로, 대장학도 철 철도, 대장학도 철천 하천이죠. 대장학도 철천제 제방, 하천 옆에 제방이죠. 그러니까 머리에 연상을 하는 겁니다. 비슷한 것들이 함께 몰려 있잖아요. 대장학까지는 아니더라도 도로, 철도 이런 건 길게 늘어서 있는 거죠. 도로, 철도, 하천도 길잖아요.
제 방도 그 옆에 붙어 있어서 길잖아요. 이렇게 같이 머리에 연상해서 기억하면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어떻게 외우고 있어요? 전 먼저 얘기했다가 전답 바로 괄호 안 가고 다시 전답과 하죠. 다시 전답과 목 하고 있죠. 다시 또 전답과 목 임 하고 있죠. 또 어떻게 전답과 목 임 광 이렇게 하고요. 전답과 목 임 광 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훨씬 빨리 암기할 수 있습니다. 암기를 할 때 어떤 제가 지금 7글자를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의 머리가 한 7개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기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그 숫자의 범위가.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도 7자리 수죠. 뒷자리가. 한참 생각했습니다. 이제 평소에 생각하지 않던 거라. 주민등록번호가 이 앞에 생년월일은 6자리지만 뒤에는 7자리. 그래서 나누어서 그렇게 6자리, 7자리 나누어서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잘 기억을 하기 때문에 한 7자리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고도 합니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아무튼 전답 과목 인강염 대장 학도 철천제 여기까지 했고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말씀 안 드렸나요? 공법에서 하는 거. 이건 말씀 안 드렸나 보네. 했나요? 용도 그러니까 28개 지목은 공시법에서요. 28개 지목은. 근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요거는 공법에서 합니다. 그래서 공법에서 더 자세히 하는데 요거 차이점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용도지역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해서 중복되지 않게 지정하는 것이고 요거는 중복 가능하다 그랬죠. 이건 여기까지 했나요? 그러면 용도지역을 다시 어떻게 세분화하는 거 말씀드렸나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했나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토지를 개발 목적으로 사용할 거냐, 생산 목적으로 사용할 거냐, 앞으로 보전할 거냐, 이것도 했나요? 다 했네요. 다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억이 안 난다고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또 복습을 하면 이렇게 했던 거구나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은 더 잘 이제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반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제가 지금 지난주에 복습을 하고 있죠. 이게 엄청난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업 시간에조차도 복습을 안 하고 지나가 버리면 집에 가서도 복습 안 해요. 수업 시간에도 복습 안 해요. 그러면은 2달 뒤에 다시 똑같은 내용을 보게 되는데 그때는 정말 완전히 백지가 되는 거죠. 전혀 기억이 있을까 없을까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습을 합니다. 여기에 한 3, 4월까지는 지난주에 했던 거를 좀 복습을 해드려요. 지금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복습을 하실 때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전체를 다 복습하기가 힘들 때는 동영상을 보시고 매주 첫째 주죠. 매주 첫 시간이죠. 매주 첫 시간 앞부분 한 20, 30분 동안은 지난주의 것을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12월쯤 갔을 때 11월 달 거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할 때 시간이 부족하면 어떻게라도 보시라고요. 첫째 주는 아니죠. 둘째 주부터요. 둘째 주 첫 시간 20, 30분. 셋째 주 첫 시간 20, 30분. 그 복습하는 것만 따로 들으시라고요. 복습하는 것만 따로 들으시면은 요약된 것을 들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굉장히 시간을 압축적으로 해서 복습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내용을 자세히 다 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12월도 마찬가지고 1, 2월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복습을 할 때 시간이 부족하다 싶을 때는 그렇게라도 하시라고요. 그렇게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큼은 따로 그 수업을 따로 더 들어보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요약된 복습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복습이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렇게 학습 방법이 있다고요. 자, 아무튼
이런 개발 목적, 생산 목적 이렇게 보조 목적해서 얘는 개발 목적이고 얘는 생산 목적이고 얘는 보전이죠. 보전. 그렇게 하고 관리지역은 다시 어떻게 나누어요? 관리지역은 일단 여기에도 속하지 애매한 포함시키기 애매한 것을 일단 관리지역으로 해놓고 얘를 다시 이렇게 셋으로 나눈다고요.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라고 해서 계획관리. 그죠? 그렇게 나눠지고 얘는 안 나눠진다 그랬죠. 도시지역은 또 나누어진다 그랬죠. 도시지역은 주, 상, 공, 녹지지역. 이 도시지역이니까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주거지역 그리고 개발목 상업 쇼핑도 하고 하는 상업용 건물 이런 개발 그다음에 공장을 짓기 위한 도시개발 이건 다 개발이죠. 근데 도시에서 녹지 공간이 전혀 없으면 너무 삭막하죠. 그래서 도시에도 뭐가 있어요? 녹지지역이 있죠. 녹지지역. 근데 녹지지역을 다시 어떻게 나눈다 그랬어요? 녹지지역을 다시 개발 목적이냐,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생산할 거냐, 보존할 거냐 해서 보존 녹지지역, 그리고 생산 녹지지역, 그리고 이거는 자연 녹지라 그랬어요. 자연 녹지. 그래서 개발하는 그 용도가 관리지역에서는 계획관리, 앞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 거,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에서는 자연 녹지가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여지가 있는 땅입니다. 그렇게 해서 분류한다 그랬어요. 자, 아무튼 여기 이제 공시법, 공법에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부동산 학교론에서는 이거보다는 다른 분류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대택부 했죠. 대택부. 대지 택지 부지해서 택지를 중심으로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택지하면은 주상공 용도를 따지지 않고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이라면 다 택지라 그랬죠. 근데 부지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 말고도 일반적인 바닥 토지를 모두 포함해서 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지라는 말은 건물이 올라가는 경우에도 쓸 수 있고 건물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에도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건물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도로 부지, 하천 부지 이런 경우에도 부지 쓸 수 있고요. 아파트 부지, 도서관 부지 이런 경우에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폭넓게 쓰는 말이고 이 범위가 더 넓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여기 대지는 일단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28개 지목 중에 대장학도 할 때 그 대를 일단은 생각하는 게 기억하기가 더 쉽고요. 이걸 중심으로 기억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후보지 이행지 했죠. 후보지 이행지 할 때는 이거는 어떤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전환된 거예요. 전환 중이에요. 전환 중인 토지가 후보지 또는 이행지인데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는 후보지, 소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는 이행지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대분류라는 것은 토지를 뭐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이렇게 농지지역과 임지지역 이건 이제 생산 목적 뭐 또는 이렇게 보조 목적 이렇게 임지지역은 그렇게 되는 건데 농지지역은 이제 생산 목적이죠. 자 이렇게 크게 택지지역과 농지지역, 임지지역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전환 중인 경우가 보통이죠. 이렇게 전환이 되죠. 이렇게 임지지역에서 택지지역으로 가거나 농지지역에서 택지지역으로 가거나 이게 보통인데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 중에 있는 토지는 뭐 후보지이고요. 요 범위 내에서죠. 내에서 택지지역 안에서 다시 주상공, 주택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여기 농지지역 안에서 전답과 뭐 이렇게 요 범위 내에서 전환 중인 토지가 있다 그랬죠. 여기서 이렇게 전환 중이거나 여기서 이렇게 전환 중이거나 범위 내에서 전환 중이면 이행지가 되고요. 이 범위를 벗어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범위를 벗어나면 후보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분류상 전환 중이냐 소분류상 전환 중이냐 그래서 후보지 이행지 했고요. 그다음에 필지획지 했죠. 필지획지 이거는 필지는 법적 개념이라 그랬어요. 한 필지의 토지를 갖고 있다. 뭐 몇 필지의 토지를 갖고 있다. 근데 획지는 경제적 개념으로서 주로 가치 가격을 본다 그랬고요. 얘는 주로 권리 측면을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를 표시하는 게 바로 필지 개념이어서 등기부도 필지별로 돼 있고 토지 대장도 필지별로 돼 있고 다 필지별로 돼 있다 그랬죠. 근데 요 획지는 경제적 개념으로서 똑같은 가격 수준의 일단의 토지라 그랬어요. 하나의 획지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토지는 가격이 똑같은 거죠. 근데 경우에 따라 이 필지 이상이 1획지가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럴 때는
등기부나 이런 거는 둘로 돼 있어도 경제적 가치는 어떻다는 얘기요? 경제적 가치는 똑같다는 얘기죠. 또 경우에 따라 1필지가 2 이상의 필지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럴 때는 등기부나 토지대장 이런 거는 하나로 돼 있지만 그 토지의 이쪽 부분과 저쪽 부분이 가격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이 획지가 된다, 뭐 3획지가 된다, 이렇게 여러 용도 지역에 걸쳐 있을 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넓은 토지를 갖고 있는데 그 넓은 토지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지면서 저쪽 부분은 상업지역, 이쪽 부분은 주거지역으로 편입이 될 때 상업지역에 편입된 부분은 땅값이 비싸고요. 주거지역의 부분은 땅값이 싸고요. 뭐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공법에서도 배우실 거예요. 공법에서 내가 갖고 있는 땅이 이 2개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칠 때에는 그 둘 이상 각각의 이 용도 지역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거 지역에 편입된 부분은 주택을 짓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상업 지역에 편입된 부분은 상가를 짓거나 이렇게 용도를 각각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필지획지고요. 그다음에 나지건 부지 이런 것도 있죠. 나지는 지상에 건물이 없는 땅이고, 건부지는 지상에 건물이 있는 땅이죠. 지상에 있는 건물만 얘기할 때는 그냥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요 밑에 있는 땅은 건부지라고 하고요. 요 땅과 건부지와 건물을 함께 부를 때 뭐라 그래요? 그때는 복합부동산이라고 그랬죠. 복합 개념을 안 붙인다 그랬죠. 복합부동산. 그다음에 법지빈지 이런 것도 했죠. 법지는 법으로만 소유하고 활용 세력이 없는 땅이, 경사진 땅이 이 법지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빈지는 바닷가라 그랬죠. 바닷가에서 물가 빈자를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소유권 표시는 안 돼 있지만 활용 세력은 있다.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맹지, 자루형 토지 이런 것도 있어요. 도로에 접한 게 하나도 없는 땅 무슨 땅? 도로에 접한 게 하나도 없는 거 맹지. 그리고 자루형 토지는 도로에 좁은 입구로 접하게 되어 있는 땅. 이런 게 이제 자루형 토지. 포락지가 뭐죠? 포락지. 포락지는 물과 관련된다 그랬어요. 이 물의 침식 작용 때문에 그래서 이 하천으로 변하거나 또는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이게 포락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건물 분류도 좀 하긴 했어요. 건물 분류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는데, 단독주택의 다가구 주택하고 공동주택의 다세대주택은 이 면적 규모는 똑같아요. 660제곱미터 이하인데 다가구 주택은 3층까지 지을 수가 있고요. 다세대주택은 4층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1층에 1호, 2호, 2층에 1호, 2호 이렇게 호가 나누어져 있어도 다가구 주택은 각각의 등기부가 안 나옵니다. 건물 통째로 등기부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다세대 주택은 1호 등기부 나올 수 있고 2호 등기부 나올 수 있고 이렇게 구분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공동주택은 이렇게 구분 소유가 되는 거. 그래서 다세대는 등기부가 각각 나오는 구분 소유. 다가구는 그것만 등기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 했고요. 다음에 부동산 특성에서는 종류 정도는 기억하라 그랬죠. 부동산 특성에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 자연적 특성은 부동성이 대표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동산이란 말이 나온다 그랬죠. 그다음에 부증성이 있고요. 이것도 거의 뭐 대표하는 성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대표하는 성질이 부동성과 부증성이에요. 근데 영속성, 원래는 이제 영속성 나왔는데 그 순서대로 중요한 거죠. 부동성, 부증성 두 개 합쳐서 한 5, 60%가 출제가 되고요. 영속성까지 합쳐버리면 거의 한 70% 이상이 70%, 80% 가까이가 영속성에서 영속성까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나중에 더 주의해서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개별성도 있고 인접성도 있죠. 그래서 앞글자 따면은 부부영계인이 돼요. 부부영계인.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이렇게.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아무튼 자, 그렇게 하고 인문적 특성 뭐 이제 용도 다양성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이제 오늘은 경제론입니다. 경제론. 자, 경제론인데 이 공부를 하실 때 처음부터 잘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 잘 모르는 내용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잘 모르는 내용들은 표시만 해놓고 빨리 지나가라 그랬죠. 물음표 이렇게 그 단어를 모르면 단어에다 물음표 해놓고요. 또 문장을 모르면 문장에 밑줄 긋고 물음표 해놓고 처음에 한 번 봐가지고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 번 봐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그 연필로 해야 돼요. 연필로.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그러죠. 이제 지울 수 있어야 돼. 잘못 쓰면 지울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연필로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나중에 지우고 중요도가 높다 낮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처음에 읽을 때는 중요도가 높은지 낮은지 전혀 파악을 못하니까. 근데 전혀 중요하지 않은 데다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연필로 했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이제 빨간 걸로 긋는다든가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표시들을 해놓는 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표시들을 해놓기는 해놓는데 연필로. 처음에는 연필로 하는 겁니다. 아시죠? 자, 이 수요 공급 오늘 이제 경제론 공부하는데요. 제가 늘 이 맨 왼쪽에 그날 공부할 걸 써드리죠. 이거는 이제 그날 수업 끝날 때까지 지우지 않고 그냥 계속 놔두고요. 지금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지를 감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중요도가 높은지 낮은지를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수요 공급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변동이 있죠. 자, 여기 한 4문제 정도 출제된다 그랬고요. 여기 한 문제에서 2문제, 한 문제에 가깝다 그랬어요. 이것도 한 문제에서 2문제 출제된다 그랬어요. 이것도 한 문제에 가깝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게. 그래서 오늘은 수요 공급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얘네들은 간단하게만 이제 언급하고 지나갈 거예요. 이게 어느 하나를 확실하게 이제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 위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수요 공급에서는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유량 변수, 저량 변수 이 용어가 있어요. 유량, 저량 구별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수요 공급에서는. 다음에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 이런 게 있어요.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 그리고 공급량 변화와 공급 변화.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도 여기서 출제가 됐고요. 여기서 올해는 출제 안 됐어요. 이게 한 10분의 5 정도 되거든요, 이게. 10분의 5면은 10년에 5번, 2분의 1이죠. 근데 올해 출제가, 이번에 출제가 안 됐으니까 내년에 반드시 출제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첫째 아들 낳았다고 둘째 딸 낳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출제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올해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올해 출제가 됐고요. 다음에 균형의 결정과 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균형의 결정과 이동. 다음에 탄력성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탄력성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이 앞으로 7, 8월 달까지 거의 이 맨 왼쪽에 이 수요 공급 공부할 때마다 이거 쓸 겁니다. 늘 이 주제로 공부한다 이 말이에요. 늘 이 주제로. 이 주제 외에 다른 게 출제가 별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서에 다른 내용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이것으로 거의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 외에 다른 것들은 곁다리로 공부하는 곁다리로. 그래서 늘 요거를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이거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지금 수요 공급을 이제 한다면은 수요 공급의 개념을 이제 먼저 공부하는데요. 수요 공급의 개념. 근데 이제 수요 개념을 알면은 공급 개념은 자동으로 해결이 돼요. 그래서 수요 쪽을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수요 공급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수요 공급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알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지금까지 경제 활동을 해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내용들이 여기 특히 일단 여기가 일단 결론을 내고 다시 이거 공부하는 거거든요. 균형의 결정과 이동 요 부분이 뭔가 하면은 제가 지난주에 혹시 이 앞에 제가 써 있는 여기를 무대라고 하고 수요자와 공급자는 두 주연배우라고 하지 않았나요? 자, 이 시장이라는 무대에 수요자와 공급자가
배우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두 주연 배우가 연기하는 작품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수요자가 많아지면은 가격이 올라가고요. 공급자가 많아지면은 가격이 내려가겠죠. 바로 그거예요. 가격이라는 작품을 연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요 공급하면 여러분 시장 생각해야 되고요. 시장 하면 수요 공급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말과 수요 공급이라는 말은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가 결정이 되게 돼 있다고요? 가격이 결정되게 돼 있어요. 그걸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수요가 증가하면은 가격이 올라갈 거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내려갈 거고, 이거 결론이에요, 결론. 여기서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기서 하는 얘기인데, 학자들이 얘기하는 방식대로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할 수 있고, 이걸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개념을 어느 정도는 따라와야 되겠죠. 이미 결론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수요 증가할 때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 증가할 때 가격이 내려가고 이런 현상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수요가 뭐다 개념을 일단 따라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추상적이라 해도 일단은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수요라고 하는 걸 이렇게 얘기해요, 학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얘기하죠.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그래요. 여기서 일정 기간 동안이라고 하고 있죠. 이 일정 기간 동안이라고 하는 거를 유량이라 그래요. 유량. 유량 변수 또는 유량. 자, 이게 유자가 흐를 유자입니다. 흐를 유자. 한자로 쓰면 삼수변에 이렇게 하는 게 있죠. 근데 이 유량 변수, 영어는 이제 flow죠. 이 flow가 영어로 flow가 흐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자, 근데 여기에 대응하는 거를 절양 변수라고 그래요. 절양 변수. 이제 영어로는 스톡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일정 시점을 전제로 측정을 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요거는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해서 측정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이제 보는 숫자들 중에는 기간을 알아야만 의미가 있는 그런 숫자가 있고요. 어떤 시점을 알아야만 의미가 있는 그런 숫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득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아요? 연 1,000만 원이면 지금 연인지 월인지 얘기를 안 했죠. 안 하면은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소득 이런 것들은 반드시 뭐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기간을 얘기를 해줘야 그게 큰지 작은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무슨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예요? 유량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량 개념의 대표적인 게 이제 소득인데, 이거는 이 기간을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절양 변수는 그게 아니라 시점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시점을. 야, 그 사람 뭐 재산이 100억대래 이렇게 하는데 옆에 다른 사람이 언제적 얘기하고 있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걔 폭망했다, 폭망. 지금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지금 시점이 다른 거죠. 100억대 재산이 있다라고 할 때 그거는 이미 작년 얘기고, 그 사이에 그냥 폭망해서 그냥 빚만 뭐 몇십억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 재산이라는 것은 무슨 개념이기 때문에? 절양 개념이기 때문에. 절양 개념. 재산 또는 자산. 자산이라고 하는데요. 자산. 자산이란 개념, 요거 이제 자산 또는 재산. 자산이 더 중요해요. 자산이란 단어로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자산이란 단어는 회계적으로는 부채 더하기 자본이에요. 부채 더하기 자본. 이렇게. 자, 이게 그래서 사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100억대 자산가예요. 100억대 자산가인데 빚이 95억이에요. 자본이 5억이에요. 내 돈, 요게 자본이 자기 자본을 그냥 줄여서 자본이라 해요. 자기 자본. 다른 말로 순자산, 순자산. 순자산. 요걸 보면 자산 요런 개념이 절양 개념이죠. 그러면 이거 절양 개념일까요? 아닐까요? 이 절양 개념이라면. 자산이 100억대다.
이것도 절약 개념, 절약 개념. 자산이 100억인데 그 중에 지금 현재 자산이 100억인데 그 중에 지금 현재 빚이 95억이고 현재 자본이 5억이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한 개념이 있으면 그것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개념들도 전부 다 뭐라 보면 돼요? 같은 개념이라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소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나요? 근로소득 말고 또 무슨 소득이 있을까요? 다른 소득은 번 적이 없어서 잘 몰라요. 이자 소득도 있고요. 또 상속, 물려받는 재산이죠. 재산을 물려받는 거잖아요. 소득을 물려받는 게 아니고 그거는. 여기에 지금 부동산을 갖고 임대소득으로 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가 봅니다. 경험이 없으니까 생각을 못하네. 임대소득도 소득 아니요. 임대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또 주식 갖고 있는 사람도 없나 보네. 배당소득. 다 소득 아닙니까? 그런 소득은 다 무슨 개념이라고요? 유리한 개념이요. 배당소득은 1년, 이제 보통 이제 배당을 해주는 회사는 보통 1년에 한 번씩 해주지 않습니까? 1년에 이제 얼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1년간. 됐나요? 이자소득, 6개월 또는 1년 이렇게 나오잖아요. 임대소득, 월 또는 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소득은 전부 다 무슨 개념이라고요? 유리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소득과 관련해서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받는 게 소득이 되지만 내는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내는 입장에서는 비용이죠. 그 무슨 개념일까요? 그것도 유량이죠. 다 유량이지. 그리고 총 임대료 수입을 얻으면 그 총 임대료 수입에서 경비 같은 걸 떼야 순수익 좀 나한테 남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순수익 이런 것도 무슨 개념? 순수익도 소득 개념이니까 무슨 개념? 유량 개념. 경비 무슨 개념? 유량 개념. 한 달간 경비 빼야 한 달간 총수입에서 한 달간 경비 빼고 한 달간 순수입 나오니까 그와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유량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항목들 하나하나 나올 때 다 언제 암기하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관련되는 것들을 함께 이렇게 이해를 해서 같이 기억을 해야 되지, 연관지어서 같이 기억을 해야 되지 외울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오픈해서 수수료 수입 발생하죠. 수수료 수입 이게 무슨 개념이야? 수수료 수입도 소득 아니에요? 그거? 유량 개념이죠 다. 수수료 수입 맞잖아요. 그런 거 다 유량 개념이에요. 판매하면 판매 매출 이것도 유량 개념이에요. 유량. 그 판매 매출액에서 매출 그 원가를 빼야 뭐가 남느냐 한데 순수익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건 다 무슨 개념? 유량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은 것들을 나열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제 어떤 한 유량 변수를 알고 있다면 그와 연관지어서 계산하는 것들은 거의 다 유량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저량은 연관지어서 저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구별하는 것이.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예요. 나중에 이제 차츰차츰 더 할 거니까 이건 중요하니까 매번 하는 거예요. 매번.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기간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일정 시점을 전제하는 거예요. 이게 예외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유량으로 측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구매하고자 하는 애죠. 구매하고자 하는 요거는 했단 얘기, 안 했단 얘기요? 아직 안 했단 얘기요. 수요한 걸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수요하려고 하는 걸 측정하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하냐 이걸.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시장이라는 무대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등장해서 무슨 작품을 연기한다 그랬어요? 가격이라 그랬죠. 가격이 수요자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자가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간다 그랬죠. 제가요, 이 시장을 표현할 때 제가 있는 무대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중개사무소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중개사무소에는 누구도 오고 누구도 와요. 물건을 사는 사람도 오고 파는 사람도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개사무소가 시장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쓰고 도장 찍고 나간 사람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이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계약서 딱 찍는 순간 이제 더 이상 말 못해요. 근데 이제 계약서를 쓰려고 이제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는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네, 이런 상황에서 사는 사람이 한 사람 자꾸 들어오고 있다면은 그 실랑이 벌이던 매수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얼른 빨리 써야 되겠죠. 안 그러면 계속 올라갈 거니까.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작품을 연기한다고 했을 때 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산 사람이 미치는 게 아니라 사려고 하는 사람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내놨는데 매도인이 물건을 내놨는데 한 시간이 멀다 하고 물건 보자는 사람이 온다면은 말이야. 그럼 물건 내놓은 사람 입장에서 뭔 생각할까요? 이거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올리고 싶은 생각이 들죠, 이게.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다고, 자연스럽게.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산 사람, 판 사람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의 그 수량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거는 사전적 개념이라고 그래요. 사전적 개념. 근데 이거는 시험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가격 현상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에 의해서 가격이 변하니까.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 이 욕구 전체를, 이 욕구를 측정을 할 때, 자, 유효 수요와 잠재 수요 이런 말을 하는데요. 여기 이제 대응하는 개념인데, 여기 이제 구매 의사와 지불 능력이 모두 있는 수요를 유효 수요라 하고요. 잠재 수요는 구매 의사는 있는데 지불 능력은 없는 거를 잠재 수요라 그래요. 자, 우리는 앞으로 이제 시장에 수요하고자 하는 그 크기를 측정을 할 때 유효 수요만 측정할까요? 잠재 수요도 측정할까요? 다 함께. 아니면 유효 수요만? 다 함께. 여긴 지금 혹시 예전에 약장수 약 파는 거 보셨나요? 예? 그 정도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 많이 봤습니다. 저는 꽤 많이 먹었어요. 지금 젊은 친구들은 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약장수 약 파는 거 본 적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래요? 꽤 먹었다는 얘기네요. 연식이 꽤 됐다는 얘기예요. 시골 출신이에요? 시골에서, 시골은 특히 더 그럴 수 있죠. 어릴 때, 특히 약장사들이 원숭이 데리고 다니면서 막 하기도 하고요. 돈 받는 거 원숭이가 해요. 모자 들고 다니면서. 이 약장수가 뭐 이렇게 뭐 쇼도 하고 하면은. 근데 약장수들이 늘 하는 말이 있는데요. 기억이 나십니까? 약장수들이 하는 말이 애들은 가라 그래요. 애들은 가라. 왜 애들은 가라 그럴까요? 돈 없으면 소용없죠. 지금 약장수 약 팔아야 되는데 지금 애들 와서 구경하고 있으면 어른 들어설 자리 다 차지하고 있고 돈 안 되죠. 애들은 가라. 뭔 뜻일까요? 유효수요만 측정하는 유효수요만. 돈 없으면 필요 없습니다. 아니 시장에 등장하는데 돈도 안 갖고 와서 산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에는 뭐를 포함시키는가 하면은 대출 받을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 그래요. 대출 받을 수 있는 것도 이제 그 대출 상환 능력이 있는지 보고 대출을 해주잖아요. 대출 심사를 할 때. 그러니까 그렇게 상환 능력이 이제 그 구매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 대출 받는 것도 포함시켜서. 그래서 잠재 수요가 경우에 따라 유효 수요로 바뀔 수도 있어요. 대출 조건을 조금 더 완화해도 상환하는데 뭐 지장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할 때는 대출 조건을 좀 완화시켜주죠. 대출 조건을 완화시켜주면은 그때는 유효 수요가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잠재 수요가 뭐로 바뀌니까
유효 수요로 바뀌니까 대출받는 것을 포함해서 얘기를 하니까 경우에 따라 얘가 뭐로 바뀔 수도 있다. 유효 수요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2년 전인가요? 그때 막 그 대출 비율도 올려주고요. 또 담보 인정 DTI라고 해서 총부채 상환 비율이에요. 이거를 완화해가지고요. 대출 받는 조건을 완화해주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살 수 없었던 사람들도 사게 되죠. 그러니까 막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수요가 늘어나니까 경기가 조금은 살아나는 그런 현상도 있고요. 너무 이렇게 해버리면 또 이렇게 가계부채가 너무 심각하니까 안 좋아서 다시 또 줄였죠. 다시 줄이니까 이제 또 유효 수요가 또 작아지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수요 개념은 그렇습니다. 수요는 이렇게 유효 수요로 측정해요. 그래서 세 가지예요. 하나는 유량 변수로 측정하고 사전적 개념으로 측정하고 그다음에 유효 수요로 측정하는 거예요. 됐죠? 자,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건 좀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